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식시장의 구조는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요. 주식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똑같은 가격에 이 상품을 매수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똑같은 가격에 같은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만 보면 둘 다 이길 수는 없는 게임이죠. 제로섬 게임인데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장되면서 너도 나도 부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툴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지고 상대방이 이기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로섬 게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누구한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한테 이기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내 자신한테 이겨야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결과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선택과 결정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딱 한 시점에서 하진 않죠. 오늘도 결정을 하고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 결정의 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어제는 오늘보다 정보력에 있어서 그리고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한 단계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과거에 내가 한 결정 그리고 선택을요. 오늘 과감하게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만 주식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투자자들은요. 한 달 전에 내가 내렸던 결정, 1년 전에 내가 내렸던 결정, 그리고 10년 전에 내가 내렸던 결정에 얽매이면서 오늘의 내가 그때 나보다 훨씬 더 능력도 많고 많은 정보, 그리고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한테 힘을 실어두지 못하면서 주식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어제의 나한테, 한 달 전에 나한테, 6개월 전에 나한테 이겨내는 습관을 기르는 건강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끔찍한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테크주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엔비디아가 4.72%나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애플도 마이너스 1.82, 구글이 마이너스 1.96, 아마존도 3.28%나 빠지면서 어제는 그야말로 메가테크 기업들 위주로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러한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했잖아요. 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메가테크 기업들이 어닝 결과에서 조금씩 부족한 점이 보이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문제는 한 가지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어제 근원 PCE가 발표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4월 이후에 가장 커다란 상승폭이 기록이 됐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 그리고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우리가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부르는 거죠. 이 물가 지수는요. 9월 달에 0.3% 전달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 상승했고요. 전체 인플레이션은 2.1%로 2021년 초 가장 낮았으며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약간 상회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헤드라인 PC라고 부르는 전체 인플레이션. 이건 이제 2.1%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연준의 목표가 2.0인데요. 거의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연준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코어 PC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7이니까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슬슬 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러다 잡히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늘어났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더라도 지금 투자자들은요,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이러다가 금리 인하 조금 둔화되겠는데 이러한 느낌이 들면서 주식시장이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11월 달에 금리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인데요. 엄청나게 좁아졌습니다. 드디어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반 이상이 추세가 좋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대선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은 22.59까지 올라갔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때처럼 지금 현재도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아주 오래간만에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5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43까지 급락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실 그리드였잖아요. 따라서 탐욕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존스가 0.9%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무려 1.8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요, 2.76%, 이 정도면 거의 급락보다는 폭락 수준이죠.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하락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경제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데 이러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7만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4.07% 떨어지면서 모든 자산이 일제히 하락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덕분에 미준 탑픽이 모두 몰락했습니다. 단 한 종목도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앱 러빈이 1.32% 떨어지면서 그래도 잘 버텨냈고요. iShares Russell 2000 ETF,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지수를 추종하는 IWM이 1.66%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 구글이 1.92%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TSMC 마이너스 2.03, 테슬라 마이너스 2.99, AMD 마이너스 3.05,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3.89, 비트코인이 4% 빠졌고요. 그 밖에도 메타가 마이너스 4.09,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26, 엔비디아 마이너스 4.72, 팔란티어 마이너스 4.88, TNA 마이너스 5.14, 제타가 5.24% 빠졌고요. 그 밖에 B2가 5.57% 급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6.05%, 마지막으로 우버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9.29%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준 올인원 멤버십인데요. 매달 첫 번째 날에는 제가 유료 멤버분들을 위해서 미준의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 현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 그리고 각 종목에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미준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 같은 경우는 제가 미준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홍보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지금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투자 방법과는 정반대잖아요. 이 옆에 보시면 제가 미준 특별 컨텐츠를 올려놨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팔아서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된다. 모멘텀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 전략이 실제로 먹혀들고 있는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매달 첫 번째 날에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일 기준 수익률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월 수익률을 보시면요. 무려 12.4%를 넘어섰습니다. 투자 손익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한 달 동안 7,390만 원 이상이 자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1년의 수익률도 아니고 한 달의 수익률이 10%를 넘어간 건 저 역시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는 최근 1년간의 투자 성과인데요. 제가 미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1년 수익률이 100%를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70%, 80%까지는 갔었는데 100%를 넘기지는 못했거든요. 보시면 1년간 기간 손익이 무려 2억 8,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요, 지금 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 논리대로 하지 않아도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미준 모멘텀 투자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승 종목의 추가 매수나 하락 종목의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는 누적 수익률과는 달리 제가 공유해드리는 화면 캡처는 추가 매수, 익절, 손절, 리밸런싱 등 모든 매매 현황이 포함된 수익률이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마크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인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과거 2년 넘게 너무나 주식시장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1년 동안 S&P 500은 플러스 34.6%고요. 나스닥은 무려 38.5%입니다. 따라서 모멘텀 전략이 지금 100%가 넘었기 때문에 시장의 수익률을 가볍게 넘어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 한 달 동안 미국 증시의 벤치마크 수익률은요, S&P 500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1%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미준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의 12.4%는요,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자랑한다. 따라서 모멘텀 투자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지금 1년 수익률이 100%를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8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때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제가 3분기에 어느 정도로 많은 돈을 시장에 넣었냐면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 3달 만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1억 3천만 원을 추가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렇게 조정이 심하게 찾아왔을 때는요, 과감하게 지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타기랑 줍줍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타기라는 것은요, 시장의 상황은 너무나 좋은데 혼자 떨어지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물타기가 아니라 줍줍이라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을 우리가 저가로 매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8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이 많았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제 베어마켓이 찾아오면요, 이렇게 떨어졌다고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어마켓이 찾아오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상황은요, 너무나 훌륭하죠. 미국 경제는 너무나 탄탄하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조정이 찾아오면 베어마켓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과감하게 줍줍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요, 모멘텀의 바탕을 둔 유연하고 민첩한 리밸런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 투자의 자금을 옮겼다. 이 부분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죠. 줍줍에 충실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멘텀의 바탕을 둬서 굉장히 빠르게 투자 자금을 옮겼던 것이 주요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투자 전략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수혜주, 특히 반도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베팅을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금리나 수혜주, 예를 들어서 소형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고 또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거시적인 투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전기자동차, 전력반도체, PC 시장,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좀 침체했던 시장들이 회복 추세를 보인다면 이 부분으로 투자 자금을 좀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직접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32%나 폭락했었잖아요. 그때 그 뉴스를 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니까 좀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여러분들께 같은 메시지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는 미줌 멤버십과 미줌 방송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32% 폭락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동안 수없이 모멘텀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길래 매수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폭락해버렸다라고 하소연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저와 구독자들을 괴롭게 했던 레모네이드, 차지포인트, 오픈도, 텔라닥 같은 주식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팔아서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한다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1년 넘게 반복해서 전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전달력으로 인해서 소중한 미줌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고심하면서 다시 한번 아래에 기술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그리고 실적 곱하기 멀티플은 즉 EPS 곱하기 PER이 주가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을 하고요. 가치주, 즉 우량한 재무제표와 성숙 단계에 이른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예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비즈니스 성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치주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가정하에 일부 종목은 상승하고 일부 종목이 하락했다면 그 차이는요,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변화보다는 주식의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 기업들은요,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커다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지난달까지 잘 팔리던 코카콜라가 갑자기 이번 달부터 안 팔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종목을 부분적으로 매도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시간이 지나 그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이렇게 성숙 단계에 도달한 안정적인 우량 가치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워렌 버핏과 같은 대가들을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대부분 성장주라면 이야기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러한 주장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중에 일부 주식이 상승하고 일부 주식이 하락하면요, 그 차이점은 밸류에이션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 그 중에서도 성장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10중 8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어닝 결과에 따라서 성장주의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기업의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 성장주 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기대에 기초한 투자 논리가 무너지게 되면요, 주가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물론 주가의 하락 과정에는요, 펀더멘탈이 시발점이 됐지만 실제 하락은 거품이 잔뜩 끼어있던 밸류에이션이 수축하면서 주가의 하락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으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면 애당초 성장주의 주가 하락 시발점은 펀더멘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주랑 다르죠. 가치주는요, 펀더멘탈은 안정적인 기업이었는데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으니까 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 경우죠. 펀더멘탈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깨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살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만약에 제한적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요. 가치주가 지배했던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리밸런싱 룰에 따르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정리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 성장주를 매도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이 역시도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성장주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성장이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미 높이 올라가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만한 펀더멘탈의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의 주가는 한 단계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장주 투자자라면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할 꿈을 깨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성장주 투자는 고가에 매입해서 그보다 더 고가에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상승한 종목이나 섹터를 매도해서 하락한 종목이나 하락한 섹터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은 가치주 투자에나 어울리는 전략이다. 이게 제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고요. 며칠 전에도 미주원 댓글창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좋은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랐네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좋은 주식이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성장주 투자의 리밸런싱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어닝 결과로 넘어갑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두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한 종목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한 종목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바로 우버인데요. 우버는 어제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오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무려 9% 이상 주가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발표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갭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EPS잖아요. EPS가 1.20달러였습니다. 따라서 한 주당 순이익을 1.20을 만들어냈는데 전망치를 무려 0.79달러 상회했거든요. 따라서 순이익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였고요. 매출은 112억 달러였는데 전년 대비 성장률이 20%를 넘어갔습니다. 전망치 역시도 2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따라서 어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에는 총 예약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그로스 부킹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약이 아닙니다.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얘기하는 그로스 부킹은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내는 돈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를 했고요. 고정 통화 기준으로는 2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뭐 매출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이러한 성장률을 기록한 거죠. 자, 그런데 왜 떨어졌냐면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로스 부킹을 보시면 40.97 빌리언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41.24였거든요. 따라서 미스가 나왔죠.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킹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매출이 11.19인데 그로스 부킹이 40.97이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11.19 나누기 40.97 하시면요. 우버라는 기업은 우리가 내는 돈에서 한 27.3%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영업이익인데요. 11억 달러를 만들어냈고요. 조정 에비타 수익은 17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한 멋진 실적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22억 달러, 잉여현금 흐름은 21억 달러였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죠. 그런데 어제 우버의 주가가 급락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4분기의 가이던스인데요. 가이던스를 매출로 제시하지 않고 우버 같은 경우는 총 예약액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올리면 비즈니스가 안 좋아도 올라갈 수 있죠. 따라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 환경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수치는 역시 총 예약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총 예약액이 427억 5천만 달러에서 44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의미는 전년 동기 대비 16%에서 2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436억 7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시한 거에 중간치보다 오히려 더 높죠.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정 에비타도 마찬가지인데요. 17억 8천만 달러에서 18억 8천만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성장률은 39%에서 47%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성장률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시장 컨센서스가 무려 18억 4천입니다. 따라서 중간치가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에 대한 중간치가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예약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요. 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왼쪽 녹색을 보시면 토탈 그로스 부킹 전체의 예약 성장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분기에 21%, 22%, 19.9, 18.9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번 분기에는 16.1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둔화되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던 거죠. 자,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있죠. 첫 번째는 모빌리티, 이건 차량 공유 서비스고요. 딜리버는 배달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최근에 30%를 넘어가는 성장률도 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제 29에서 24, 22까지 떨어지고 이제는 드디어 17.3까지 초라한 성장률로 내려간 거죠. 자, 그리고 배달을 보시면요. 최근에 18.8, 17.8, 16.2였는데 이거 역시도 16.0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모빌리티도 그렇고 딜리버리도 그렇고 성장률이 최근에 들어서 둔화되는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지금 우버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아마존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무려 6%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발표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어닝을 보시면요. 3분기 갭 EPS를 보시면요. 1달러 43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29센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출을 보시면요. 158.88 빌리언. 그 얘기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 11%,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를 1.6 빌리언 초과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빚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1%는 조금 아쉬워 보이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6%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 19%였습니다. 그런데 19% 성장한 메타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은 11% 성장한 거 가지고 주가가 6%나 올라간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밑에 보시면 매출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아마존의 매출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캐나다, 북미 부분의 이커머스 매출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커머스 매출. 마지막은 AWS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북미 매출은 9% 증가했고요. 해외 매출은 12%,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는 19%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부분의 1위 기업이 AWS이기 때문에 19%는 엄청난 성장률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조금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74억 달러로 2023년 3분기 112억 달러에 비해서 무려 55.4%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은 11% 올라가는데 그쳤는데 영업이익이 55.4% 올라갔다. 이 얘기는요. 지금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간 거죠. 기업 자체가 마진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미 부문의 영업이익은 57억 달러였고요. 그 얘기는 작년 대비 32.6%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부분 영업이익인데요. 13억 달러를 만들어냈고요.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영업 손실이 10억 달러나 났었는데 올해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13억 달러나 만들어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AWS에서의 만들어낸 영업이익은 104억 달러인데요. 작년에는 7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무려 48.6%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3분기 순이익도 좋았습니다. 153억 달러를 만들어냈는데 그 얘기는 작년에 99억 달러에 비해서 무려 54.5% 순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현금 흐름은 작년 대비 57%나 증가했고요. 잉여현금 흐름은 작년 동기 대비 477억 달러를 만들어내면서 123%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요, 주가 상승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현금 흐름이 57% 증가하면서 1127억 달러였는데요. 매출이 얼마인지 보시면 1588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의 마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산 한번 해보죠. 1127 나누기 지금 매출이 1588이잖아요. 1588.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그 얘기는 지금 영업현금 흐름의 마진이 70%를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아머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지금 영업현금 흐름이 70%를 넘어간다는 것은요, 이 기업이 엄청나게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생산성이 증대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 CEO의 코멘트인데요. 이 기사는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은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CEO가 얘기하는데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뭔지 한번 보시죠.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회사의 막대한 투자에 향후 성과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목요일날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요. 앤디 제시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수익 엔진이 된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공을 지적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10년 전에 아마존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에 너무나 많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도 아마존 웹 서비스 가지고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봤더니 그때 투자가 성공적이었다. 굉장히 좋은 결정이었다. 과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AWS가 충분한 영업이익과 잉여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매우 성공적인 투자 자본 수익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렇게 생각을 밝혔고요. 제너러티브 AI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그의 예측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해당 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나 증가한 226억 달러를 부동산 그리고 장비에 지출했습니다. 부동산이 나오는 이유는요, 새롭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고요. 앤디 제시는 아마존이 2024년에 설비 투자에 총 7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2025년,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아직 팔 필요 없다. 이렇게 힌트를 준 거죠. 이러한 지출 증가는 주로 생성형 AI 투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라고 제시는 얘기했고요. 이것은 정말 이례적으로 커다란, 어쩌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비즈니스, 주주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생성형 AI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투자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필요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는 AI 지출이 큰 화두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타는요, 수요일에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고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는요, 수요일에 발표된 회계년도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의 마이너스 적자폭이 커지면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회사는 자본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돈 신나게 쓸 것이다. 우리가 메타보다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알파벳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요, 2025년에 자본 지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메가테크 기업들은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엔비디아 앞으로도 1년 이상 투자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마존은 자사의 클라우드 사업부가 생성형 AI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비즈니스를 수주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클라우드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기업, 마켓플레이스의 타사 판매자 그리고 광고주를 위한 여러 가지 AI 제품을 직접 출시한 바도 있고요. 아마존은 또한 제너러티브 AI를 통합한 알렉사 음성 어시스턴트의 강화 버전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앤디 제시에 따르면 가까울 시일 내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희 집에는 알렉사가 이미 2대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오래된 버전이라서 새롭게 AI가 통합된 알렉사가 나오면 저도 한두 개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제너러티브 AI로 인한 수익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앤디 제시는 목요일에 매년 세 자릿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 100% 넘는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AWS 내에서 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비즈니스가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지난 단계에서 AWS 자체 성장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AI다.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AWS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자, 따라서 아마존 CEO에 따르면요. 이번에 생성형 AI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분산 투자는 하되 생성형 AI에 관련된 AI 수혜주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투자의 팁을 우리가 아마존 CEO한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1월 1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미준 올인원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중독이라는 아이디를 쓰십니다. 저 역시도 떡볶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준 멤버십을 2월 9일 가입하고 매일 미준 유튜브 시청과 멤버십 글을 읽고 있습니다. 미국장의 일이 스펙타클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마치 살아있는 활화를 보는 기분으로 매일 주가창을 보는데요. 투자의 기준이 없다면 힘들 것 같은 스펙타클한 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준 유튜브와 멤버십 글을 읽으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애완 주식을 돌보며 매일 일과를 보냅니다. 그동안은 일하며 유튜브를 듣고 팬딩 글은 제목만 흡는 식으로 봤는데 요새 차트 분석을 해주시는 걸 보고 집에 가서 화면을 다시 정독하며 듣고 읽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까막눈처럼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느낌이지만 조금씩 공부하면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 공부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익률이 달라지고 있지만 평균 4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출렁이는 주식바다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성투하시길 기원하며 미주은 채널을 투자 초기에 발견한 저를 칭찬하며 미주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이 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